네, 계속해서 그 문장의 오류에 관련돼서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항목은 이제 4.5부터입니다. 그 복수 전미사들의 오류입니다. 국어는 그 인구어,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와는 달리 복수 표현이라도 그 복수 형태가 꼭 필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이 늘어서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의 작품들에는 비판 정신들이 강하다, 이 경우에도 그의 작품에는 비판 정신이 강하다 정도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디귿을 보시면 제품들 속에 유해 물질이 쌓여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장에 있죠. 이 경우는요, 그렇죠? 제품 속에 유해 물질이 쌓여 있다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실까요? 그 다음은 지시어의 오류입니다. 지시어는 선행사가 분명히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문맥 파악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 그, 저, 계통 지시어의 반복, 그러니까 이, 그, 저라는 그런 지시어의 반복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예를 보지요. 그것은 후자보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비슷하다. 이건 지시어의 남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후자보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비슷하다. 이, 그, 저, 이, 뭐, 예, 이런 뭐가 상당히 많으면 그, 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니은에 보시면 한국 제품의 물가는 미국의 그것보다 비싸다. 이건 이제 그 번역투에서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도 그것보다라는, 그러니까 대명사를 쓰는 것보다는 어떤 선행사를 쓰는 것보다는 그 미국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제품의 물가는 미국보다 비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우리 국어다운 그런 그 문장입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피동법의 오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되다를 쓴 피동구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가 어떻게 그 일반인들은 더 겸양을 보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피동법이 남용이 되면 의식조차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은 좀 가려서 써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 피동법 문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어떤 소극적인 어떤 그 필자나 화자의 어떤 소극적인 표현 또는 소극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글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시면요. 생각된다, 생각되어진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생각한다 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어 투 문장에 이런 비슷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외생문화는 극복되어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라고 쓰는 것이 좋고요. 또 외생문화는 극복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거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극복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고요. 닫기다, 닫아지다, 또 닫히어지다라고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닫히다라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어지다가 겹친 이중 피동입니다. 닫아지다, 닫히어지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이중 피동 형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다라고 쓰면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그런 이중 피동을 우리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리을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라고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동법의 오류입니다. 보통 사동법의 경우 시키다의 오용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예입니다. 무료로 교육시켜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광고문입니다. 근데 이제 광고 주체가 무료로 교육한다는 것을 시키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무료 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이거는 오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무료로 교육합니다. 라고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거짓말 시키면 안 되지. 나에게 거짓말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라면 뭐 괜찮습니다만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면 이거는 고쳐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 라고 써주셔야만 하고요. 디귿은 어떻습니까? 외화를 유출시킨 장본인. 제3자에게 외화를 유출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고쳐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외화를 유출한 장본인 또는 외화를 빼돌린 장본인 정도로 고쳐줘야만 하고요. 리을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오늘 새벽 합천에서 검찰 수사관을 급파하여 누구누구를 구속시켰다라는 문장이죠. 구속시켰다. 검찰이 경찰을 시켰으면 구속시킨 것이지만 검찰이 직접 구속을 집행하였다면 이거는 구속시킨 게 아니라 구속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시키다라는 그런 오용, 남용, 여기서는 이제 주로 오용인데요. 이런 표현은 그 사동법의 오류의 아주 많은 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오류를 보실까요? 그 다음은 시상 표현의 오류입니다. 보통 요거는 어떤 단절 상황이니까 대과거일 때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중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었었는데 대학교 때 와서는 과학자가 꿈이었다. 경우가 그러한 어떤 단절된 상황의 표현이죠. 이 경우에는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의 기억과 니은도 단절 상황이 아니고 at으로 표현하여도 충분한 단순과거 표현이라면 앞에 예만 달리 그런 경우라면 at을 쓰지를 말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절 상황, 대과거일 때만 쓰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그런 at이나 ot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어제 영화를 보러 갔었다? 아니죠. 보러 간 거죠. 갔다. 니은의 예는 나는 조금 전까지 그 책을 읽었었다? 아니죠. 읽었다. 그 다음 디귿에 보면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바랍니다. 정토가 좋겠죠. 그러니까 건강하기를 지금은 바라지 않고 앞으로 바라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을을 보시면 앞으로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예상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참 많이 쓰는데요. 그냥 예상됩니다. 예상합니다. 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굳이 예상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죠. 어떻습니까? 의미론적으로 본다면 보내준 것을 받은 그때만 감사하고 지금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현재의 마음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현재도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죠. 네, 그 다음은 높임법의 오류입니다. 우리 국어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른 언어와 다른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높임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조사, 어미류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 또 높임법에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높임법을 잘 구사를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지요. 근데 우리 한국어 화자들도 높임법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특히 틀리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높임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높임법의 오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생님께서는 기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집에 있으시다? 아니죠. 집에 계신 거죠. 주어를 직접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지금 집에 계시다 정도로 고쳐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들은 직접 높임과 그러니까 주어에 대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별해야 하는 그 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은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돌 지난 손자가 계신 겁니까? 아니죠. 있으신 거죠. 있으시다. 주어의 간접 높임이죠. 디귿은 어떻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아끼시는 고소가 많이 계셔요? 아니죠. 있으신 거죠. 고소가 많이 있으시다. 주어의 간접적 높임. 그래서 이 기역과 디귿은 주어에 대한 직접 높임이냐 아니면은 간접 높임이냐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용하여야 할 문장들입니다. 리을을 한번 보시죠. 리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넥타이가 예쁘시네요. 그냥 예쁘네요라고 써도 됩니다. 네. 과장님 집이 크시군요. 아니죠. 크군요. 또 과장님 강아지가 예쁘시군요. 이건 아니죠. 강아지가 예쁘군요라고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집, 또 강아지를 직접 높이게 되는 거지요. 그건 뭡니까? 과공, 비례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삼가하여야만 합니다. 미음을 한번 보시죠. 회장으로 계시는 어떤 그 회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과공 비례의 하나의 예입니다. 회장이신 누구누구 회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도로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답니다. 요즘 이렇게 쓰는 학생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니죠.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답니다. 라고 써주는 것이 아프다의 높임법 어휘를 바르게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아프다의 그 높임법 어휘는 뭡니까? 그죠? 편찮으시다는 거죠. 자, 다음 예를 볼까요? 다음은 중의문 그 모호문의 오류입니다. 문장에서 의미가 어떤 중의적인 것을 보통 그 여러 개의 의미로 나타나는 것을 중의문이라고 하고요. 수식관계가 모호한 것을 모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조사나 그 어미를 부정확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그 모호문들은 조사나 어미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쉽게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한번 그 용례를 보겠습니다. 기억. 수식의 모호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용감한 철수의 아버지는, 그렇죠? 이게 용감하니 철수를 지시하는 것인지 아버지를 지시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철수 또는 철수의 용감한 아버지. 그러니까 피수식어는 피수식어와 인접시켜서 그 의도하는 의미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러한 그 수식의 모호성을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분해서 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교 구문의 모호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남편은 나보다 비디오를 더 좋아한다. 비교의 대상이 모호하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더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남편은 나하고 비디오 중에서 그죠? 비디오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모호하다는 것이고요. 디귿을 보시면 공동격 구문의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난 거지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난 건지 이 대상이 굉장히 모호하죠. 그 뒤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 이거 수량의 모호성이죠. 그죠? 네. 합쳐서 2개인지 아니면 각각인지 차이입니다. 그 다음 의존명사 구분의 모호성입니다. 이거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건지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이상하다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그 부정문의 모호성입니다. 나는 택시를 안 탔다. 그죠? 남이 탄 것인지,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탄 것인지, 그냥 단지 세우기만 하고 타지를 않았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부정문의 어떤 모호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호응 성분의 모호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니까 웃으면서의 주체가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철수가 웃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아들이 웃는 것인지. 또 그분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극진했다. 이건 주체와 객체의 모호성입니다. 박 선생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분이다도 마찬가지죠. 네. 이건 주체와 객체가, 그러니까 박 선생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죠? 박 선생은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분인지,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모호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모호한 문장의 예입니다. 이러한 그 모호문들은 조사나 어미를 바르게 다듬으면 대개는 어떤 이런 문장의 중의성이나 모호성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 아니라면 이러한 중의성과 모호성을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을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체와 객체가 혼동됨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있습니다. 보통 주체와 객체를 혼용한 그 오용 표현인데도 우리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예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처음에 보실까요? 기억은 학교에 원수를 접수하였다. 학교에 원수를 접수시켰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 원수를 접수한 거지요. 그러니까 원수를 제출한 거지요. 제출한 거죠. 그렇죠? 주체가 뭐냐? 내가 학교에 원서를 제출한 거니까요. 공부를 배워주는 선생님께 여쭤라? 아니죠.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여쭤라가 맞고요. 이것도 많이 틀린 경우인데 디귿의 예입니다. 어떤 교수님께 사사받고 있습니다. 사사를 받는 겁니까? 본래 사사라는 말은 스승으로 섬기다 또는 스승으로 섬겨 가르침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사받은 게 아니라 김 교수님을 사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사라는 단어를 그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사라는 단어를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이런 이제 그 오류를 통해서 우리는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그 동의중복의 오류입니다. 보통 동의중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가 겹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그 언어학적인 용어로 토톨로지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요. 자, 보실까요? 국어에는 같은 뜻의 형태가 겹쳐져서 글에 어떤 군사를 끼게 만드는 비경제적인 동의중복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자어와 고유어의 동의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오버랩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겹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야말로 글의 군더더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고시에는 이러한 글의 군더더기를 반드시 빼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동의중복의 그 현상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어휘적 동의 중복 현상입니다. 이거는 어휘 구조에서 어떤 동의 요소가 중복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요소가 중복된 경우죠. 실내 체육관 보십시오. 실내 체육관. 관은 어떤 그 공간이라는 얘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내가 중복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대관령 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령이죠. 근데 령과 고개가 중복된 경우고요. 동해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 바다 아닙니까? 거기에 다시 바다가 중복된 경우고요. 약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궁화, 꽃화자지요. 라인, 선, 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농번기, 철, 박수. 박수란 말은 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네. 또 혹사시키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화시키다가 중복된 거죠. 축구 차다?
축은 뭡니까? 그죠? 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오의적인 동의 중복 현상 가운데 그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사적으로 의미가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사 구조에서 동의 요소가 중복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밑줄 표를 보면서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좌회전하여라. 왼쪽으로 좌회전해요. 그러니까 좌회전하여라. 왼쪽으로 돌아라가 맞죠. 왼과 좌가 지금 중첩되어 있죠. 연휴가 계속돼요. 이거 연휴 속에는 휴일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연휴가 되어 연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맞고요. 농담 비슷하게 농담조로 한 말이었다. 농담조 한 말. 그냥 농담이었다. 그죠? 그 뒤에 이렇게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많이 투고하세요. 또 대략 절반쯤은 상장을 수여받다. 자매 결연을 맺다. 계속 속출하다. 과반수 이상, 과 이상이 이거는 중첩된 경우고요. 더불어 함께 여행 기간의 간과 동안 그럴 수 있는 하고 또 가능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겹쳐져 있는 경우죠. 이런 결과로 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학교, 기타 다른 것, 최근 들어, 소위 이른바 뜨거운 핫, 이런 것들, 물 때문에 생기는 수인성 전염병. 수인성이라는 말이 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그 동의 중복 현상이 굉장히 어떤 구어적인 상황이나 문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